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평의 어린이집에 이어 초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등학교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여라도 확진자가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시민 10만 명이 동의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34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먼저 합의 내용을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의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 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 같은 광주 전남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통합 논의가 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 용역, 시도민 공론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산 넘어 산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데 1년, 시도민 공론화 절차를 밟는데 최소 6개월. 사실상 민선 7기가 아니라 8기 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시도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시도 간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행정적 절차도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물론 전남시군의 의견까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완전 통합까지는 빨라야 2030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양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시도나 어느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통합 논의에 앞서 시도 간 대립 요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갈등의 숙주가 돼버린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문제,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광주 전남 상생의 걸림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시도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통합 논의는 국립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2022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공론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권과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권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흐름에 맞춰 광주와 전남 역시 통합의 깃발을 올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 때나 가능해지면서 이번 합의로 신중 모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2년 만에 재개된 자치구간 경계 조정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환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용역이 2년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다며 민선 7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경계 조정안을 마련한 뒤 자치구별 실태 조사와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향후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출근길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1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고요. 어제보다 6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집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졌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초속 9에서 13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한평 일가족과 접촉했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2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집단 확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초등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는 일시 폐쇄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B씨 일가족 중 초등학교 1학년생 딸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양은 무증상 감염자로 지난주에는 한평교육청 영재교육원 수업도 받았습니다. 8개 학교 40명이 함께 수업한 것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수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 이제 운영이 어렵죠. 이번 주는 원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B씨의 조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의 조카와 아들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한평 일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99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실시됐는데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당분간 타 지역 방문이나 다중시설 이용 및 불여 불급한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현재 자가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는 175명. 방역당국은 1: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1:1 전담제로 실시하여 수시로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140번 환자를 고리로 한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조용했던 농촌마을 한평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시험은 방역 대책과 함께 마지막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한 고등학교.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가 한창인 수험생들에게 올해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랑 잘 쓰고 다니면은 다 같이 그냥 한 명도 안 걸리고 같이 수능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수능 날에 또 터질 수도 있어서 모두가 또 마스크 조심히 쓰고. 학교에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기본이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도 최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는 만큼 고3 수험생도 예외 없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등교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올해 수능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저희가 관리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서 공부하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책상이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고 교육 당국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험생 책상에 안면 방역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 12월 1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정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 유지와 함께 민원 없는 시험장 방역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는 내년 4월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이대로 6달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공소시효를 정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애끓는 가슴 속에 아이를 묻은 지 1년 만에 상복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침묵 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묻을 수 없다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이번엔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특조위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다음 달이면 활동을 마칩니다. 7번째 기일인 내년 4월 16일이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7년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 유족들은 그래서 버스 이름도 416 진실버스로 지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출발한 416 진실버스는 희생자들의 고향인 안산을 거쳐 슬픔의 바다인 진도 팽목항, 그리고 끝내 가보지 못한 수학여행지 제주도까지 전국 28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21일 동안 3,100km의 대장정을 했던 이유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대통령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또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함께 올렸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10만 국민 동의 청원, 국민의힘으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6년 반 넘게 이어져온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단 한 가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제91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91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주제에 대해 독립이라는 열매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생 독립운동 온라인 역사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8월 5.18 관련 법안에 협조하겠다며 파격적인 사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석 달간의 행적을 볼 때 한낱 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18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남해안 둘레길 남파랑길이 개통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남파랑길은 남해안의 문화와 해양, 섬 관광 등 블루투어 해양 콘텐츠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소라면 궁악마을에서 순천시 해룡면 와온마을로 이어지는 13.7km 구간의 해안도로입니다. 순천만으로 지는 일몰이 아름다워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남파랑길 60코스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의 남파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부산 5-6도까지 해안길과 마을길 등 1463km 구간이 90개 코스로 연결된 겁니다. 남파랑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시작돼 최근 완공됐습니다. 관광 자원과 거점을 연결해 가면서 이게 이제 순환도로 개념이 되면서 쭉 블루투어를 이어가는 그런 있는 개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파랑길은 남도 순례길과 남도 낭만길, 섬진강 꽃길 등 5개 주제의 길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9개 시군에 걸쳐 연결된 728km 구간은 남도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숨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이제 맛, 멋,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광 특성을 살려서 이제 외부 관광객,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개별 단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람들은 이제 남파랑길의 명소화를 위해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각 구간별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파랑길은 앞으로 전남과 부산을 잇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소규모 영화들을 소개하고 또 여성 감독들을 지원 육성하는 광주 여성영화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개막합니다. 올해는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 52편이 무료로 상영되는데요. 광주 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위원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여성영화제의 큰 주제가 제로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면 이 영화제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셨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또 많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느라 더욱더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제 길로자를 저희가 써보았는데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길을 찾자. 다시 새로운 길을 내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제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네, 개막작이 태어나길 잘했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영화인가요? 최진영 감독님의 태어나길 잘했어는 춘희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굉장히 힘들게 눈칫밥을 먹고 살아요, 친척집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희는 어린이 됐을 때 굉장히 씩씩하게 자라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 춘희를 만나게 돼요. 기묘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도 아,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전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주 지역 영화예요. 저희 광주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번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개막작 태어나길 잘했어는 10일
그 광주극장에서 개막식 후에 상영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참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상영도 같이 하니까요. 또 극장에 찾기 어려운 관객들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위원장으로서 모든 작품에 또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이 작품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신가요? 네, 개막작 외의 상영작들은 저희가 롯데시네마 충장로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상영되는데요. 특히 올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상영이지만 저희가 그 안전한 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든 상영작들을 지금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보고 싶은 영화를 그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는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한 작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사마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마에게는 그 시리아 내전을 다룬 작품인데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변영주 감독님의 특별 토크가 이어지니까요. 또 이 작품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막작 유튜브 생중계 이야기를 좀 전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영화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온라인 상영작은 일반 상영작과 좀 다르게요. 개막작 외에는 그 온라인에서만 상영되는데요. 저희가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밤셀, 그리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나는 보리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외롭고 높고 쓸쓸한은 저희가 5.18 40주년을 맞아서 5월 여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온라인 상영으로 감독님과 상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 단편 부문에 경쟁이 도입됐다는 게 이번 여성영화제의 특징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단편 경쟁은 그동안 저희가 초청으로만 진행하다가 경쟁을 실시했고요. 그 8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180여 편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사전 그 예비 심사를 통해서 15편을 선정했고요. 토요일 날 14일 날 저희가 그 상영이 되고요. 또 본선 심사위원들과 또 관객 심사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관객 심사단들이 함께 3편의 작품을 선정할 거고요. 폐막식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세 작품은 폐막작으로 상영될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단편 경쟁을 통해서 여성 서사 작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여성 서사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여성영화제의 뜻깊은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장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특성화고에 진학했지만 매년 고졸 일자리가 준대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는데요. 재난의 영향이 고졸 노동자에게 전가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오늘과 7일에 추가로 운동장 퍼포먼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을 도로에 표시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지판과 일치하게 초록색 선을 그려서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서구 광림초 앞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마다 한 곳씩 총 5곳에 우선 그려질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엄원상이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5일과 17일 멕시코, 카타르와의 A매치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엄원상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엄원상은 올 시즌 K리그에서 23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파이널 A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엄 선수는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꿈인 듯 컴퓨터 아닌 비현실적인 공간 안에 사람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조흠 작가의 전시 언리얼리티가 소촌 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온갖 정보와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그려냈습니다. 전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출근길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졌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3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기온이 더 낮습니다. 한낮 기온 11도에서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순천에서도 낮 기온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